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최근 가슴 성형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에는 미혼 여성들의 비중이 컸는데 최근에는 기혼 여성, 특히 출산을 경험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또 사고나 질병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받은 여성들도 유방 재건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가슴 성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가슴 성형,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이 수술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가슴 성형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여성의 몸에서 가슴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의 가슴, 즉 유방은 그 수유 기능과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유를 분비하여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을 좀 더 여성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성적 포인트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성형을 위해서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가슴 성형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유방 복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유방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유방암은 두 번째로 많은 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방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방 절제를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좀 자신감도 결여되죠. 그래서 유방 복원 수술을 위해서 자신감을 찾고자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유방이 발육이 좀 부진한 분들, 아니면 출산 이후에 유방이 적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가슴이 커서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그 유방을 줄이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유방 확대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먼저 충분한 상담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현재 유방의 모양이나 그 위치 같은 그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세 이후라든지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방이나 림프질에서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유방 질환에 대한 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방의 그 유선 조직의 양이라든지 그 근육의 두께, 피부 두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수술 방법이나 아니면은 필요하면은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형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형물은 이게 보형물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생리식염수 보형물과 실리콘 보형물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리식염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링거 수액이 있죠.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누수가 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수술 이후에 피막 구축이 비교적 적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리식염수는 수술 이후에 그 좀 촉감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생리식염수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실리콘 액으로 만든 실리콘 보형물인데요. 실리콘 보형물은 수술 이후에 아주 촉감이 부드럽고 그리고 모양이 자연스럽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리콘 액이 이 백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전신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때 그 FDA에서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많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의 점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점도를 높여서 백이 파열되더라도 실리콘 액이 백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름하여 코에스브 젤백을 만들어서 FDA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 보형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네, 최근에 환자분들은 그 물방울 모양의 백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백 모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둥근 모양의 백이 있고 해부학적 모양의 백이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백은 우리가 공을 반절 잘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가운데가 가장 볼록한 모양의 그런 백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부학적 모양의 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많이 알려지는 그런 백인데요. 그 백의 윗부분은 비교적 얇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많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보형물, 그 둥근 보형물보다도 수술 이후에 가슴이 좀 더 많이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방울형의 백은 그 어떤 이유에서 백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는 다소 변형되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형물 선택이 끝나면 이제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수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개를 해야겠죠. 네. 절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드랑이 절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륜주 절개, 세 번째는 유방 아래 주름선 절개가 있습니다. 우리 겨드랑이 절개는 우리 겨드랑이 보면은 손금선처럼 작은 선들이 있죠. 네. 이 선을 약 4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개선을 통해서 보형물에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보형물을 집어넣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후에 수술 흉터가, 수술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절개 부위하고 그 보형물을 넣을 공간하고 비교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지혈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거기에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지혈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륜주의 절개가 있는데요. 네. 유륜주의 절개는 그 유륜 아래 쪽을 약 U자 모양으로 3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역시 보형물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넣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절개 부위하고 보형물을 넣는 공간이 아주 거리가 가까워서 수술이 비교적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절개선이 다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유륜주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방 아래 주름선 절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 수술 시야가 가장 좋다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역시 후에 그 절개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 부위에 따라서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상태에 맞게, 환자의 상태에 맞게, 그리고 충분한 상담 후에 보형물을 선택을 하고 절개 부위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보형물은 보통 어떤 위치에 넣게 되죠? 네. 그 수술 과정에서 그 보형물을 넣는 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유선 아래에 넣는 방법, 그리고 근육 아래에 넣는 방법, 아니면 그 두 가지를 겸한 이중편물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선 아래에 넣는 방법은 먼저 유선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피부 두께가 좀 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이 방법은 보형물을 넣는 공간을 만들기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보형물을 넣었을 때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다소 유방이 처지신 분이라도 이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처진 부분이 다소 커버가 되어서 좀 자연스러운 유방이 된다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좀 다른 방법에 비해서 피막 부종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육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가슴 근육 아래쪽에 보형물을 덮기 때문에 보형물이 윤곽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보형물이 만져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피막 구축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운동선수처럼 가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술했을 때는 가슴 근육이 많이 과도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보형물이 제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가슴이 변형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슴이 약간 처지신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은 처진 가슴이 남고 위쪽으로는 보형물 윤곽이 보여서 마치 한쪽에 두 개 유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의 유방은 좀 더 아래선이 명확해야 가슴이 예쁜 가슴이 되는데 네네. 이 방법은 유방 아래선이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 유방이 비대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그런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평면법이 있는데요. 이중평면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그런 보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위쪽은 근육 아래에 넣어주고 아래쪽은 보형물 그 유선 쪽에 노출시켜서 가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보형물이 변이될 일도 없고 그리고 다수 유방이 처지신 분들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나 대장을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하듯이 네. 수술 과정을 내시경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직접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유방은 그 혈관이나 신경이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런 혈관과 신경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가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좀 정밀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이 적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고 그래서 수술 후에 피주매를 차고 다닌다든지 하는 문제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신경 손상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유두의 유방의 감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양쪽 보형물을 거의 비슷하게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유방이 좀 자연스럽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네. 유방 내시경 수술은 아무래도 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소 숙련도연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가슴 성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인의 문화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습관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급하게 먹는 습관과 과식으로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이 위장 안에 남게 되면 위의 외벽이 점점 붓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담적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잘 낫지 않는 위장병, 담적병에 대해서 군산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담적병.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한국인의 위장병, 담적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잘 낫지 않는 위장병, 담적병인데요. 네. 사실 질병 이름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담적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많이들 알고 있는 뭐 신경성 이염 비슷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음식을 잘 씹지 않거나 저작을 안 하거나 과식을 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음식이 위장에서 바로 식이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위장 안에 있는 점막 사이에 살짝 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가 가끔씩 위장 점막의 그 게이트가 열릴 때 이 점막하, 즉 점막을 밑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네. 잘못된 식습관이 오래되면 이 스며들고 끼어드는 음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보게 되면은 위의 한 부분인 표면, 즉 점막만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식물 찌꺼기는 이 점막 하에 계속 누적되고 쌓이기 때문에 내시경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위 자체의 실질, 즉 외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외벽이 더 굳어지고 더 두터워지고 그래서 위의 움직임이 잘 되지 않아서 위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병을 일컬어서 담적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위의 외벽이 굳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담적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예, 아무래도 위가 굳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쉽게 잘 체하는 증상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네. 또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명치 끝이 항상 답답하고 이 답답함이 목에서 가슴까지 쭉 이어지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자주 역류를 해요. 역류를 해서 식도나 목에 이물감을 가득히고 가슴이 좀 쓰라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이 뱃속에 가스가 잘 차고 복부가 팽만하게 되고 항상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러한 담적이 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과민성 내장 증상이 생겨가지고 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지 못하고 아랫배가 살살 아픈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원인 모르게 이유 없이 속쓰림이 자주 일어나거나 위의, 경련, 복통이 많이 호소를 하시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담적병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런 담적병은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예, 이 담적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잘못된 식습관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 28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 씹을 수 있게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잘 씹을 수 있는 이 저작을 잘 안 하고 삼키게 되는 경우 우리 몸에서 1차 관문인 이 침이 또 많은 살균 효과나 소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잘 씹지 않고 빨리빨리 생기는 이런 습관으로 인해서 위에 부담을 주고 담적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또 끼니를 거르고 있다가 배고플 때 한 번에 먹는 폭식 습관이 있죠. 네. 특히 여성분들이 그걸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폭식 습관도 담적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야식을 먹는 습관, 잠자기 전에 먹는 이 야식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찌꺼기로 많이 남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담적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현대의 식습관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불량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 구운 음식 이런 음식들은 위장 자체에 점막을 공격을 해서 위장 실질 하에 이런 담적이 끼기 좋은 환경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밀가루 음식 자체는 요즘 뭐 글루텐 프리 이런 거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 이 글루텐 자체도 위장 점막에 찌꺼기를 많이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담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고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돼서 위장 점막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위장 점막이 깨지게 되면 또 담적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많이 됩니다. 즉 잘못된 식습관, 불량식품의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담적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적병이 네. 위에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 질병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전이 되면 혹시 네. 위암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생하는 위암 중에 대부분 50%가량을 차지하는 암이 위암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위암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또 이에 대해 우리가 조기로 발견하는, 즉 요즘 건강검진하면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내시경을 해서 봤을 때 그 기본적인 조기위암 발견율이 50% 약간 상회하는 정도예요. 즉 위의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이 점막이 손상된 위염, 위궤양 이런 것이 좀 치료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위암은 조기에 발견이 되는데요. 이 점막 말고 그 점막 밑에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되는 위암은 이러한 담적병이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점점 더 심화돼서 발생된 위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담적병을 조기에 치료를 잘하고 관리를 네. 잘하게 잘하게 되면은 위암에 대한 1차적인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담적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다른 질환을 만성 위장병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투약 치료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즉,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됐다가 약을 끊으면 재발이 되고 이런 양상이 자주 되는데요. 위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장 자체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외부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위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배가 있고 또 피하 지방이 있고 네. 그다음에 복직근 근육이 있고 그 아래에 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비를 갖고 이걸 치료를 했을 때 개복을 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은 연구를 많이 해서 결국은 위의 전면을 다 녹이고 위에 끼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위 외벽에 끼어져 있는 이 독소나 이런 것을 녹여버리는 이런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는데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아로마 고주파라든지 네. 초음파 치료
이런 것이 저희 병원에서 개발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때 치료하는 거나 네. 정확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담적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담적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예방이 되겠지요. 일단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겠죠. 네. 식습관 중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333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333 운동이란 거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또 한 끼를 먹을 때 30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요. 또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 저작을 30번 이상을 한다.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씹어서 먹어줘야만이 위의 부담을 없앨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를 부담이 안 주는 폭식을 또 피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또 위의 점막을 깨뜨릴 수 있는 불량식품을 피해야 돼요. 뭐 구운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이 위 점막을 공격을 해서 이 점막 밑으로 찌꺼기가 많이 낄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위 담적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함께 잘 낫지 않는 위장병, 담적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뉴스에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비결 3가지가 소개가 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내에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옮겨오는 세균에 잘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바깥 공기를 자주 쐬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자주 씻는 건데요. 이 씻은 뒤에는 완전히 말려야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비결은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 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참 간단하죠.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쉬운 방법이지만 지금까지 지키기가 힘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3가지 방법 꼭 기억하셔서 이 추운 겨울 감기로 고생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